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 체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또 꼭 읽겠다고 다짐했던 책 한 권을 마저 읽지 못했을 때, 고마운 사람에게 인사 한번 드려야 했지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을 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시간이 관리될 겁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게 되겠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에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써보시죠. 다짐을 실행하는 건 시간이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26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오늘도 이지선님, 김지은님, 김선호님, 이동희님, 임근재님, 김은주님 등등 한효주님도 들어와 계시고 출석 체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여러분들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요. 4월 출생아 수가 2717명으로 1년 전보다 8% 넘게 늘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0.79명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면서 출산도 좀 증가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올해 중순 이후 하반기까지의 수치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죠. 동시에 2세대의 대규모 은퇴회가 맞물리면서 고령층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흔히 전쟁 이후 경제 성장기에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세대, 영어로 이렇게 5글자로 부르게 되죠. 전쟁 이후에 갑자기 많이 태어난 그 세대들을 이렇게 우리가 5글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거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글자까지 붐이 아니라 그 현상이 아니라 그때 태어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 5글자입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장은 좀 혼조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약간 조금 하락 출발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사실 중동 리스크 끝났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펴지면서 전전날 급등했었죠. 네. 근데 이제 새벽에 마감한 증시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 0.25%, 나스닥 0.31% 상승했고요. S&P 500은 등락 없이 마감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약간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한 것 때문인지 약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3%, 0.4% 코스피, 코스닥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네. 왕의 기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엔비디아 걱정은 역시 할 필요 세상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요. 뭐 중국 반도체 규제 등등 뭐 트럼프 행정부와 약간 갈등 맞물려가지고 엔비디아 이제 좋은 시절 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어제 4.3%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요 3.7조 달러예요. 이런 회사가 4% 넘게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복귀했고요. 그 연례 주주총회에서 AI에 이어서 로봇 시장에서도 우리가 강자가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시가총액 1위 자리 되찾았고요. 이 덕분인지 역시 엔비디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이어지죠. SK하이닉스도 역시 2%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29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3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고 시가총액은
210조 원을 넘어섰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거의 10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에 증시 뜨거워졌어요. 3,000 넘고 3,100까지 코스피가 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또 빚투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 기회가 있을 때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사실 자본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2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B2는 뭐냐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사는 거죠. 네. 요렇게 되니까 주가가 오를 땐 좋아요. 일단 B2가 얼마나 많이 늘었냐 이걸 신용 잔액이라고 보거든요. 이 코스컴 체크라고 이제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네. 보면 대선 직후인 4일부터 23일까지 그 신용 잔액이 증가한 종목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거 뭐가 가장 많냐라고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빚을 내서 산 거죠. 주가가 67% 올랐고요. 신용 잔액 역시 23% 올랐습니다.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른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신용 잔액도 40%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다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테마잖아요.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여기 출신 인물들이 정부 인사로 네. 많이 들어갔고 게다가 최근에 많이 나온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요거 테마 타면서 정책 수혜 볼 거다라는 기대감에 급등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빚내서 투자했을 때 좋죠. 주가가 오르면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바로 주가가 떨어질 때죠. 그렇죠. 아까 주식을 담보로 했다라고 하는데 담보로 잡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게 생겼으면 당연히 못 받기 전에 빨리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해서 빚을 갚는 걸 바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일에 잠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112억 원의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냈을 때 투자했을 때 이른바 내 돈 갖고 투자했으면 버티자가 되는데 이런 빚을 내서 투자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늘 그게 잘 안 말씀드리지만 들어올 거예요. 네네. 네, 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은 또 남들 벌었다는 얘기 듣게 되니까 더 빨리 벌고자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신용융자 갖다 쓰고 테마주로 몰리고 네. 근데 그러다 또 조정받으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것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버핏도 항상 주식시장은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서 느긋한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테마주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음.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 대부분이 테마가- 스테이블 네네. 코인 테마주네요. 이게 아무래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의 대장은 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서클이라는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상장한 네, 회사.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2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IPO 가격이 31달러였거든요. 네. 그런데 장중 한때 엊그제 300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떨어지고 이제 새벽에 마감한 증시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200달러에 못 미치는 198달러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IPO 가격에서 보자면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서 보자면 3분의 1 떨어졌고. 토막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25일 기준으로 어제 주가 등락률 하위 50개 종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이 11개나 포함이 된 거예요. 뭐 아톤, LG CNS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락했고요. 네. 여기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그 CBDC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가 됐어서 급등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급락했고요. 이게 서클이 먼저 급락하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급락하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장주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줄줄이 그냥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심지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4일에는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과열 종목이 된 네. 거죠. 그런데 어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또 14%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폭 줄이면서요. 결국 2% 정도 오른 9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요. 갑자기 기대감이 꺼지면
갑자기 또 급락합니다. 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 이유 같은 없이. 맥락인데요. 아니면 또 어디에서 그냥 뉴스 하나 또 반짝 나오면. 네,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요즘에 그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런 전자결제 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하는 일이 상표권 검색하는 일이더라고요. 상표권 검색해서 어느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했다. 기사 쓰면 또 그 관련주가 막 움직이고. 맞아요. 그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상표권 출원에 열을 올리는 곳은 이제 은행 계열입니다.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근본업인 은행 쪽하고 좀 가깝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국민은행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32개를 특허청에 출원했고요. 앞서서 하나은행은 16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합쳐서 30개, 그리고 NHN과 KCP, NHN KCP라는 그 네이버 계열이죠. 좀 분리했지만 어쨌든 11건, 그리고 넥서스라고 그 위메이드 장영욱 대표가 가서 만든 회사 있거든요. 네. 여기가 4건 상표권 출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왜 출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건데요. 상표권 출원은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성공예감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게 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표만. 나 저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 축하청에서 등록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해줄지 안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근데 출원을 했다라는 뉴스만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과열 그만큼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과열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네, 관심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에 대해서는 네. 따져봐야 되죠. 네. 또 하나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뭐 신세관 특례라든지 각종 뭐 보금자리 이론이라든지 정책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가계 주택 정책 금융 가운데 정책 대출 315조, 공적 보증 잔액 600조. 그 정책 대출의 75%는 보니까 뭐 소상공인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증의 절반은 전세 관련 보증이고요. 한해인 평가한 게 뭐냐면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계주거 안정, 고정금리, 분할 상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정책 대출이 이른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버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요 DSR 있잖아요. 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요.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시장에 자꾸 자금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이 정책 대출의 가계 신용 대비 비중이요. 2015년 말에는 9%였는데 작년 말에 16%까지 늘었습니다. 가계가 빌린 빚 가운데 정책 대출이 16%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만 원 중에 16만 원이 정책 대출이더라. 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17%에서 28%로 확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8년에서 2019년 전세 관련 정책 금융 공급이 증가했거든요. 급증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코로나 대응에 따른 이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또 20년, 21년에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그 자금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 가격 상승을 불렀고요. 23년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금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도록 하는 그 돈 공급을 해주니까 정부에서 이러니까 집값이 또 오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사실 맞습니다. 한 23년도부터는 진짜 이 신세관 특례 대출을 비롯해서 정책 대출이 실수요자도 지원했지만 집값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일종의 도구로 쓰였던 것도 맞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정책적인 조언은 어떻게 하던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DSR 적용 범위에 정책 대출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DSR의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라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정책 대출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DSR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도 DSR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DSR 규제 대상에 정책 대출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요. 전체 가계 대출 잔액 가운데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포인트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책 효과가 커지는 거죠. 다만 갑자기 이거 넣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거나 확대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은행들은 조이거든요. 근데 정책금융은 푸는 이런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삼성하고 SK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만 봐도 어디가 잘하고 있고 어디가 못하고 있는지는 확 드러나는데 지난해 경영 실적을 딱 비교해 보면 그 숫자로 확 드러나네요. 사실 삼성그룹이 뭐 여러 그룹도 있지만 재벌 집단이 있지만 압도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일단 규모로 봤을 네. 때도. 그래서 지난해도 봤을 때도요. 매출, 당기순이익, 고용 1등입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이야말로 이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SK그룹이 삼성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룹의 영업이익을 다 따져봤더니요. 23년 기준입니다. 네. 23년 더 멀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어쨌든 23년 기준으로 보자면 SK그룹의 영업이익이 27조 1,385억. 그런데 삼성그룹은 27조 352억 원.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거거든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룹 단위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SK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냐?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있습니다. 그 사실 작년만 놓고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21조 3천억 벌었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조 3천억 원 벌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최근에 주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스타벅스에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22년부터 이제 식당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18년 종이 빨대 사용을 시작했거든요. 그 앞서가지고 먼저. 근데 22년 11월 환경부가 갑자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두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 네. 사실상 무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내에서도 이 종이 빨대가 약간 그 종이 씹는 맛 난다라는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약간 그런 뭐 냄새 난다 뭐 네, 이런 네. 불만들이 그래서 있었죠. 이번에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가 이른바 정책 오락가락 판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이 종이 빨대 생산을 늘린 규모를 늘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환경부 정책이 바뀌면서 투자해놨던 설비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애초에 국회에서 지금 지적 나온 게 뭐냐면 이거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네. 조금 이거 경제적인 분석을 좀 정치하게 했어야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정책을 도입했다가 또 오락가락했다가 결국은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정치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네네네.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정치 논리에 따라서 환경 규제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치하게 시장도 정치 논리. 기업도 소비자도 헷갈렸던 거죠. 네,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5글자거든요. 5글자.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 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생률이 급증했던 시기. 그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된, 영문으로 된, 영문은 아닙니다만 외래어로 된 그 5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55년부터 63년생을 1차 이것 세대, 그리고 68년부터 74년생을 2차 이것 세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다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죠. 4317님, 제가 58년 개띠 그 세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58년생 개띠 2세대 분께서 오늘도 택배를 배송하시는군요. 그 택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뭐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만. 2893님, 저도 그 세대입니다. 그때는 7남매, 10남매까지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외가집도 9남매시거든요. 그래서 와, 그때 할머니는 어떻게 9남매를 키우셨지?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죠. 사실은 어릴 적에 한 분이 더 있었어. 그래서 10남매셨다고. 이승규님은 57년에 태어난 2세대인데요. 국민학교 한반 정원이 80명이 넘고 그나마도 2부제 수업을 했어요. 그럼 거의 한반에 뭐 한 100여 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네요. 0117 쓰시는 분께서는요. 에브리데이 듣고 있는 식당 주인입니다. 샐러드 만들면서 듣고 있지만 물을 만지기 때문에 한 번도 퀴즈 정답을 못 보냈죠. 오늘은 작정하고 도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네요. 아이고, 쉽지 않은데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글자 외래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려면 돈을 더 내세요. 라고 쿠팡이 자체 OTT인 쿠팡 플레이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전에 스포츠는 거의 뭐 전 국민이 TV 앞에서 당연히 그냥 공짜로 보던 시대였는데 공짜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유료가 또 기본이고요.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같이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는 돈 없으면 스포츠도 못 보는 겁니까? 이게 유료 멤버십 기반의 OTT들이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TV는 KBO, 이제 쿠팡 플레이는 영국 EPL이나 미국 NBA까지 생중계를 하고 또 이런 것들만 보도록 스포츠 패스도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TV에서 쿠팡 플레이가 계약한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들과 클럽 경기들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게요.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특히 지구촌이 함께하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무료로는 못 볼 수도 있다고요. 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하고요. 네. 2028년 LA 올림픽은 과연 TV를 켰을 때 예전처럼 지상파에서 볼 수 있게 될지 잘 이제 약간 안개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중계권을 이제 JTBC가 확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종합편성 채널이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사처럼 국민 다수에 제공하는 형식은 좀 아니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재판매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상파 3사의 대팔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합편성 채널은요. 국가적 공공성을 이유로 한 우선 중계권 보장이 되지가 않아서 유료 방송 서비스 미가입자는 올림픽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중파나 케이블에서는 하이라이트 방송만 좀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OTT나 이제 JTBC 이런 종합편성 채널하고 별도 계약을 좀 해야 합니다. 별도의 협상, 별도의 계약이 네.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 중계권 값이 진짜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또 OTT 맞아요. 기업들이 그만큼의 돈을 쓰면서도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티빙 같은 경우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간 이제 그 리그의 유무선 중계권 계약이 네. 무려 1,350억 원이나 합니다. 네, 뭐 싸지 않은 가격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돈이 되니까 일단 이런 걸 사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좀 뉴미디어의 전략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팔리니까 이래서 사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라이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가 유튜브를 포함해서 뉴미디어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언제든지 동영상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찾아야 이제 시청자들이 거기에 이제 충성을 바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이브 중계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의 어떤 대표적인 경험이고요. 그렇죠. 이게 스포츠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봤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어서 그렇죠. 실시간 중계가 가장 가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유치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2022년 손흥민 97전 국가대표 평가전 독점 중계 같은 경우에 쿠팡 플레이가 했었는데 이 가입자 수가 정말 급증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타깃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인구 특성이나. 그렇죠. 그래서 광고 유치에도 유리하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팬덤이 좀 글로벌하기도 하고 장기 구독도 시킬 수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OTT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라이브 생중계 딱 그 순간 네. 골이 터지는 그 순간을 봐야 하는데 그것도 놓치면 아까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TV 혹은 또 OTT 위주로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스포츠 중계가 시작된 건 라디오였죠. 네, 1927년에요. 경성의 JODK라고요. 이 서울 정동에 있었던 경성방송국이 그러니까 경성하고 일본 야구쟁패전 실황 중계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계된 스포츠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11월에 전 조선 야구 선수권 대회를 라디오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구와 권투 같은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바로 확대가 됐고요. 1932년에요.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게 실황 중계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1932년 LA 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중계된 올림픽인데 중계료를 굉장히 비싸게 요구했어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좌절이 됐고 조선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신문 기사에 이럴 수가 있나 보고 싶다 우리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기사가 났습니다. 1927년에 라디오로 스포츠 중계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와 거의 100년 다 돼가네요. 네. 또 그 야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역 방송에서는 지금도 그 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흐름이? 요즘에도 뭐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예전에는 그죠 택시 타면 야구 틀어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JTBC나 아니면 TVN이가 가져가면서 들을 수가 없게 됐죠 사실은 라디오로. 전체로는. 네. 그래서 지역 방송 일부에서 또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또 라디오 중계를 또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같은 문제로 2017년 이후에는 라디오 중계가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수익성에 따라서. 네. 또 TV 중계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TV 중계 처음으로 스포츠를 중계했던 것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1956년에 현재 KBS 1TV의 전신이 녹화 방송으로 중계를 했었고요. 예. 아마 대한방송 주식회사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녹화 중계하던 시대여가지고 1959년 제4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하고 일부 경기 장면이 좀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본격적인 생중계 시대는 1960년대 후반에 가서 열렸는데요. 네. 이제 복싱이 정말 인기가 있었고 명절에 씨름 경기를 같이 보는 게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가족 간의 경험이었고 야구는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중심으로도 또 생중계가 좀 화제가 됐었고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도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988년에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면서 이제 한국 방송 기술이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IBC라고 하네요. 그 KBS 외관에는 그게 지금도 써 있죠. 그 올림픽 중계했던 그 타이틀이. 네. 사실 이게 스포츠 생중계가 보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고 거기에 몰입해서 봅니다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십 수백 명이 또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TV 중계가 시작되면서 인기 있는 스포츠 뭐 종목도 좀 달라졌을까요? 그쵸. 이제 뭐 기간별로 보면은 TV 흑백 방송 초기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인데요. 근데 야구는 당연히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치고 올라오는 스포츠들이 있었죠. 네. 특히 공공장소에서 같이 보는
이제 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위 선양하는 스포츠하고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오는 스포츠가 꽤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투 중계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처음으로 따기 시작한 경기가 또 권투거든요. 네. 그래서 권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얻어맞다가도 카운터 펀치 한 방에 인생이 바뀌는 어떤 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당시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였거든요. 이 투지, 그리고 헝그리 정신. 그렇죠. 뭐 홍수환 선수가 1977년에 WBA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 이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TV 광고도 어. 나왔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 근데 권투 중계가 인기가 있었던 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스포츠 생중계 중에서도 화면 구성이 되게 단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초기에 TV 기술로 중계하기가 되게 좋았대요. 링이 좁고 선수 얼굴 클로즈업을 했다가 이제 선수도 2명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1966년에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 가장 먼저 따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계하기에 인기 있는 스포츠였고 그 후에는 탁구가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제 한국 여자팀 우승을 하면서 탁구가 잠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화면 딱 그 카메라 고정해 놓고 두 사람만 비춰주면 되는 그런 스포츠들. 처음에는 네네. 그게 중계가 또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요. 컬러 TV가 들어오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이제 컬러 TV 들어오고 나서는 또 우리 고도 성장기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이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말 많은 스포츠가 좀 소개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선수인데 해외에서도 성공을 하고 부유하고 이런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스포츠 스타가 좀 탄생하는 시대가 되어서 야구라든지 야구는 항상 인기가 있었지만 또 골프 같은 이제 스포츠가 좀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가 출범을 하면서 정규리그 중계가 좀 큰 인기가 생겼습니다. 네. 주말 오후에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게 좀 일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아빠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TV 돌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1994년에 드라마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농구 대잔치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대학 농구가 또 그렇게 인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축구의 인기가 야구를 좀 살짝 넘기도 하고요. 마지막 승부. 장동건, 심은하, 손지창. 그 시절. 그게 또 실제로 농구 대잔치 인기로 또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또 하나 스포츠 중계하면은 그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달해 주시는 분들. 스포츠 캐스터, 또 해설위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캐스터나 해설위원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자분들이 좀 맡아서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라디오 아나운서가 좀 따로 계셔가지고 KBS 라디오 아나운서 출신들이 해설을 좀 겸하기도 했고요. 뭐 최초로 야구 경기를 한국어로 해설했던 게 1933년 박충근 아나운서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기자 중심이니까 진짜 지금 들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중계하다가 뒷얘기 같은 거를 좀 풀어주시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어떤 의미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의 진짜 자세한 썰 같은 거는 신문에 텍스트로 실렸어요. 네. 그 진짜 중계는 정말 정확한 딱 묘사만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신문으로 갔죠. 근데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라디오도 좀 살아남아야 하고 또 이제 국제 경기가 생중계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 해설자 입담이 좀 주목을 받아서 축구 해설 같은 경우는 이회택이 이제 원조가 돼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스타가 되는 이제 해설위원이 처음 나왔고 이제 뭐 홍수환 선수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이분은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해설자도 하시고 데뷔를 하기도 했고 1980년대 90년대는 해설자도 전문성이 좀 요구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목소리에 또 익숙해지면은 또 그분들이 해설해 주는 걸 또 같이 따라다니면서 듣게 되죠. 보고 듣게 되죠. 그러다가 97년 IMF 외환 위기 때 사실 전 국민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사실 그때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주었던 것도 스포츠 스타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박찬호, 박세리 선수한테 지금도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박세리 선수 어떤 경기였는지 그 한창 이제 경기를 하다가 호수에 공이 빠져가지고 그 공을 주우려고 양말을 벗는데 얼마나 그 밖에서 연습을 했는지 발목 위아래 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강속구를 이제 던지는 그 장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중계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는데 ITV 경인방송이 1998년 메이저리그 중계권 독점 취득을 해서 네. 박찬호 선수가 등장하는 LA 다저스 선발 등판 경기를 독점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박찬호 선수 경기를 보려면 ITV 경인방송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계권을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좋은 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면 시청률이 오르다 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중계 같은 경우에 정말 흥행이 보증돼 있었잖아요. 그 SBS가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좀 다른 지상파 방송사하고 갈등이 발생했던 적도 있고요. 당시에 박찬호 선수 경기는 저 고등학교 때였는데 교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TV 틀어가지고 아니면 막 교무실 가고 선생님 지금 박찬호 경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게 네. 중계권 비용으로 보면은 이게 점점 높아지고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피파가 그 가장 많은 중계권료를 받는 곳인데 그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미 조 단위로 중계권료를 받곤 했어요. 네. 계속해서 올라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800억 원 정도였는데 2002년에는 1조에 1,400억 원을 받아서 이제 월드컵 중계권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SBS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단독 중계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생각보다 흥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또 요새는 올림픽 같은 국제경기 시청률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까지 중계권료를 줘야 하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게 쩐의 전쟁이 돼가지고 네. TV로 보는데 그럼 우리까지 이렇게 계속 돈을 내야 하나?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되어서 1990년대 케이블 TV, 2010년대에 종편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서 유료 가입이 좀 너무 당연해졌어요. 근데 요새는 또 여기에 인터넷 결합 상품으로 이제 상품을 개발하시다 보니까 거의 생필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스포츠 전문 채널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는 좀 독점 중계를 하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가 된 지 오래됐는데 여기에 좀 OTT가 추가된 모양새가 됐죠.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그래서 이게 또 침해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거든요. 이걸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채널에 있어서 지상파 TV나 라디오는 네. 국민들이 실시간 시청을 좀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공익적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내가 적극적으로 검색을 해야 정보가 들어오는데 TV는 어쨌든 틀어놓으면 이 전파는 침투력이 강해서 좀 기준이 엄격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방송 배울 때도 이런 곳은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스포츠는 이 기준에서 좀 정확히 들어맞거든요. 어떤 스포츠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야구 역사를 보면은 저희가 또 알 수 있지만 스포츠는 공동체 정서를 형성하고 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익 콘텐츠로서 좀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조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중계가 지금도 이뤄지는 그 곳곳에 또 무료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곳에 또 고마움을 또 반대로 느끼기도 하고요. 6657님은 부산 MBC랑 KNN에서 롯데자이언츠 경기 라디오로 중계해 줍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7148 쓰시는 분께서는요. 삼성 라이온즈 경기는 TBC 대구방송에서 라디오와 또 경기 장면 영상 없이 유튜브로 중계해 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역 방송에서는 그 지역 연고 구단 그러니까 네네. 살짝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편파 중계를 해도 또 그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재미가 있기도 하죠. 오늘 또 추억 속으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 속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정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 시각 25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54.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호 관세 및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지난 4월 4일 92.12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도 몇 번 전달해드렸는데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단순히 제품을 딱 사고 마는 게 아니라 경험, 체험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더 많아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비싼 가방을 하나 사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가죽 공예를 배워서 만들거나 도자기를 빚거나 이런 식인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걸까요?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또 재미나게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네. 이렇게 물건 딱 한 방에 사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경험하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는 네. 걸 좋아했어요. 오, 네. 근데 지금은 경험 쪽으로 조금 옮겨갔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애들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놀 데도 없고. 잘못하면 진짜 이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참 짐이 많죠. 베란다도 항상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는 것보다 또 경험하는 것을 중시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소유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소유욕이 없어지는 네. 건 아니다. 네, 그걸 물질에 대한 소유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소유로 생각하는지지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소유가 될 수는 없는 네, 거고. 그렇죠. 쉽진 않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면 지금 소유보다 경험 쪽으로 가느냐? 예전보다 물건을 소유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특별히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게다가 이제 고가의 물건이라고 해도 공유 경제가 등장하면서 렌트도 할 수 있고 뭐 네. 대여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대체 소유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기술 발달 때문에 디지털로 소유하는 것도 생기고요. 네. 전자책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소유하면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값도 많이 올랐고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삶을 무엇을 소유하는가에서 어떻게 사는가로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유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무엇을 사는가가 더 중요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빈곤했던 시절에는 네. 뭐라도 하나 마련하는 것, 맞아요. 바이, 사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리브하는가 네, 의미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네. 경제력도 그 뒤에 뒷바탕이 또 될 테고요. 그러면 이게 만족감 측면에서 네.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뭐 IT 기기, 전자기기 네, 같은 것도 네. 하나 살 때나 네. 아니면 전시회를 가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런 경험을 할 때 만족감은 어떤 게 높을까요? 이거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요. 언제 가장 좋을까요? 물질 처음 샀을 때, 네, 언박싱 할 때, 맞아요. 비닐 뜯을 때, 짜릿하죠. 그리고 그걸 사려고 계획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설레죠. 네. 막 가격 비교하고.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딱 좋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면서 설렘이 사라집니다. 사기 직전이랑 네. 또 요거 산다고 집에서 허락받을 때랑 네, 네. 그렇죠. 가서 이제 사서 막 들고 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맞아요. 근데 경험적 만족은 조금 달라요.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예. 예를 들면 와 그때 콘서트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참 지나서도 그렇죠. 이게 사라진 것 같지만 기억 속에 남아서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한 20년 전에 갔었던 콘서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도 뭔가 잘 갔다 온 것 같고. 네. 근데 20년 전에 산 뭐 IT 기기는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예.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감가상각돼서 뭐 가치는 제로에 수렴이 됐겠죠. 네. 또 하나 한국에서 경험이 조금 옛날보다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경험은요. 예. 직접 비교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맞아요.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비교에서 경험이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누구 핸드폰은 접히고 누구 핸드폰은 램이 몇 기가짜리인데 이런 거 그렇죠. 최신형 핸드폰 비교할 수 있는데 네. 경험한 거는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샀는데 누군가가 더 좋은 걸 샀으면 내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교 때문에 그쵸. 만족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새 차를 샀는데 친구가 더 큰 차 몰고 나오는 좀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경험은 그렇지 않다. 네. 혹시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여행 몇 번 나가고 네. 어디를 갔다 오고 더 뭐 비싼 섬나라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는 좀. 근데 비교하게 그게 되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비싼 패키지를 갖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서 이거 했어. 아, 이렇게 좀 색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디 해변을 걸어봤다. 네, 네,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 마셔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모히또. 근데 이게 네. 소유라는 거 뭐 사서 쟁여놓는 거는 산다고 해서 만족감이 들진 않고 더 사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경험 같은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나 독서 클럽 가입하는 거나 문화센터 다니는 거나 이것도 혹시 반복하면 질릴 수도 있나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매번 같은 경험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선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걸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경험인 것 같지만 누구랑 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조금 넣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경험은 약간 새로워지기 때문에 덜 질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하.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경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억지로 뭐 출장 갔다 오거나 등산도 가셔야 되잖아요. 상무님이 불러서 이번 주말 같이 등산이나 같이 가자 뭐 이러면은 네. 그것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같이 여행 가자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살살 구슬려야죠. 뭐 사줄게 맛있는 거 탕후루라도 사줄게 이렇게 네. 구슬려야죠. 아하, 질릴 수도 있다. 근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 또 새로움이 있느냐.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공연 콘서트 티켓 가격이 네. 뭐 기본 막 10만 원 넘는 것들이 거의 그렇죠, 기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되게 네. 비싸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 네. 제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돈 굉장히 많이 들고 경험도 사실은 소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이 소유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비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우리가 뭘 살 때는 그게 그냥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경험적인 소비를 할 때는 그걸 투자해서 내가 얻는 가치, 경험의 가치를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런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어라고 느끼는 거죠. 경험의 가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제가 아까 회상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해외여행 갔을 때 돈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잖아.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했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어디 갔었잖아. 그때 뭐 먹었잖아. 네. 네. 뭐 같이 해봤잖아.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기억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기억.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치를 자꾸 증폭시켜서 부여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갔었을 때, 네. 뭐 20년 전에 친구들이랑 어디 갔었을 때 이런 것들 네. 하나하나가. 근데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경험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가격 민감도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험의 목적이 정서적인 보상이다. 네. 그러면 가격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실용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높아져요. 그래서 워크숍이나 클래스 같은 거는 가격 민감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실용적인 거, 뭐 네, 배워야 하는 네, 거, 네. 업무를 위해서 뭐 하나 해놔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가격 민감도가 높은데 네. 나를 위해서 힐링,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네. 부모님 이런 거는 좀 이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 옛날에 뭐 광고에도 나왔었잖아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프라이스리스. 그러네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경험은 잊혀진다. 그렇죠. 어릴 적에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봐야 기억도 못한다. 네. 하지만 물건을 사면 남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유가 어려웠다면 당연히 소유에 대한 욕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진도 별로 없고 여행보다는 TV나 물건 사는 게 더 많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격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검사에서 성실성 높게 나오는 분들은 네. 소유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소유를 더 중시해요. 그 성실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따르고 그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하하. 원래는 컨시엔셔스니스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허. 이게 사람마다 또 성격마다 또 네.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 경험과 소유를 또 어떻게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교수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오늘 1부 마무리할 때 알려드려야 합니다. 정답은 베이비 부머였습니다. 베이비 부머. 전쟁 이후에 경제성장기에 출생률이 확 올라갔던 그 현상. 또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다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요거를 벌써 정답을 알려드리냐면요.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방송이 됩니다.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해서 저희 성공예감 2부는요.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는 대로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